1번의 키워드는 지속적 상품 보충입니다. 자, 지속적 상품 보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지속적 상품 보충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것들을 영어 약자로 여기 보시면 C, R 이렇게 있고요. 또 위에는 프로그램이라고 쓸 수도 있어서 CRP까지 붙여서 CRP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 상품 보충이란 소비자의 수요에 기초해서 소매점,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상가나 이런 데서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지속적 상품 보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 모자르지 않게 고객의 만족이 높여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인데요. 지속적 상품 보충은 우리가 기존의 유통 소매점의 재고가 있어도 상품을 공급하는 푸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풀 방식은 아니죠. 푸시. 이렇게 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매점의 재고가 있어도 이것을 공급하는 이제 그 위에 상위 기관들이 있죠. 그 위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푸시, 물건을 막 소매점에 밀어 넣는 거예요. 그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제 맞는 문장이고요. 3번 한번 볼게요. 포스 데이터를 사용하면 지속적 상품 보충 프로세스를 더 개선할 수 있다. 자, 우리 포스 데이터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가 편의점 가면은 띡 하고 찍는 기계 있죠? 그게 포스라고 부르는데 그 데이터 것들이 이용하면 우리가 소매점이 어떤 물건이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 상품 보충 프로세스 CRP죠. 이것들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CRP. 그리고 지속적 상품 보충이 구현되면 실현된다는 얘기죠. 배송이 신속하게 되어서 소매업체의 재고 수준을 좀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매업체는 너무 많은 재고를 떠안으면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구성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또한 EDI, 전자 자료 교환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 교환을 통해서 최신 정보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의 답은 2번이에요. 2번, 경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업원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적 자원, 그 사람 관리 활동에 대해 옳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키워드를 이제 보시면은 자, 고용 보장, 인센티브 제도, 종업원 지주제, 권한 강화, 순환 근무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옳은 것은 2번에 이제 1번. 회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업원을 대하고 있음 알려주는 신호. 자, 우리가 고용 불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업원을 대하고 종업원에게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고용 보장이죠. 자, 인센티브는 뭐가 틀리는지 한번 보냐면 인센티브는 우리가 경영 성과로 인해서 이윤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하는 게 요게 이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 그러니까 종업원이 지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실까요? 종업원들을요 회사의 주주로 만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들에게 우리가 주식 같은 거 나눠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권한 강화는 기존의 위계적 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업무의 활동을 이제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수반해서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 근무. 순환 근무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해보면서 초기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검토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순환 근무입니다. 각각의 그런 용어들의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장, 인센티브 제도, 종업원 지주제, 권한 강화, 순환 근무 전체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3번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소매업 발전 이론입니다. 소매업 발전 이론. 그래서 우리가 소매업 발전 이론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죠. 소매 수명 주기 이론, 아코디언 이론, 빅미들 이론. 아코디언 이론에 또 2가지가 강조해서 나왔고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옳지 않는 이론은 자주 못 보셨던 빅미들 이론이에요. 빅미들 이론. 자, 빅미들 이론이라는 건 마이클 레비의 저서 소매 경영에 소개된 소매업계의 경쟁 이론이에요. 그래서 각 소매업체들이 혁신, 저가격,
그리고 매력적인 무기를 가지고 빅미들이란 이 링에 오르는 싸움꾼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소매업체들이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적인 저가격으로 승수를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빅미들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설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함께 보시고요. 나머지 것도 온 김에 한번 보셔야죠. 항상 모든 게 반복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이죠. 자, 너무 쉬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 단계를 이룬다는 게 수명이 주기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아코디온 기억하세요? 우리 기본 이론서에 보면 아코디온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스톱 쇼핑이나 전문점을 찾는 다양한 소비자층이 존재한다는 거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아코디온 이론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점이 저가녀 제품, 고가녀 제품의 소매 업태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아코디언의 이론의 단점이고요. 또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도 편의점의 고가격이나 상품 구색, 24시간 영업 등의 비가격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도 수레바퀴 이론이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각각 이론의 장점, 단점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한 번에 외우시기보다는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그거에 관련해서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통관리사가 되게 실용적인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출문제 다 풀어보시고 기출문제를 다 습득하시는 게 이 자격증 합격하시는 비법입니다. 5번 유통의 효용입니다. 자, 유통의 효용 총 4가지가 있죠. 4가지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시간적 효용, 장소적 효용, 소요 효용, 그 다음에 형태적 효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종류 4가지 이거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5번의 답은 3번이에요. 시관. 자, 중간상이 있어요. 중간상 그런 유통업자 담당자분이 시즌이 지난 우류를 재고로 보관한 다음에 다음에 시즌에 재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소비자가 편리한 그런 원하는 시기 맞춰서 해주는 게 시간의 효용이죠. 그래서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에 대한 예시 문제다가 항상 나오니까 그 예시 문제까지도 접근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8번 아웃소싱. 자, 아웃소싱을 제공받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아웃소싱이 뭐죠, 여러분? 기업 자체가 있어요. 근데 기업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외주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아웃소싱이죠. 그래서 아웃소싱을 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이 아웃소싱 파트너의 기술과 신기술 개발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아웃소싱을 하면 고정비나 변동비를 전환시킬 수도 있어서 그런 유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 분업이 되기 때문에 이 아웃소싱 파트너가 좀 괜찮은 업체면은 특화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거죠. 통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재무제표. 회계를 할 때 가장 기본이 재무제표죠. 그래서 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 정보와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재무제표를 할 때 5번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에는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가용 능력을 제대로 표시를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틀렸고 이 부분 설명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 그러니까 구대차 대조표라고 하죠. 일정 시점의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주주 지분 금액들을 표시하는 게 재무 상태표인데, 이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자산 중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포괄 손익 계산서를 통해서 세금을 낸 이후의 순익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일정 기간 영업 실적 얼마인지도 포괄 손익 계산서를 확인할 수도 있고, 자본 변동표를 통해서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자본의 크기와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 변동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재무제표는 이제 발생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현금, 가용 능력을 제대로 표시 못한다.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13번 최고 경영자가 우리 사원에게 지켜야 될 기업 윤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최근에는 윤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13번의 답은 3번 기업 차별 대우 금지, 그리고 위험 노동 강요 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차별 대우 금지와 이제 리을 위험한 노동 강요 금지고요. 니은 회사 기밀 유출 금지. 사장님이 기밀을 유출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것들은 사원이 지켜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귿은 부당한 반품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걸까요? 기업이 납품업체에 지켜야 되는 기업 윤리고, 그리고 이제 허위 광고는 누가 하는 걸까요? 기업이 고객에게 하는 거죠. 고객에게 허위 광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금 횡령은 누가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최고 경영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횡령 금지, 물론 사원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경영자, CEO가 사원에게 지켜야 될 법률인 차별하면 안 되고, 그리고 위험한 노동을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17번입니다. 유통 경로 구조의 결정 이론과 설명하는 주요 내용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통 경로 구조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어요. 한번 이해가 안 가시면 이론 파트 다시 보시면 좋아요. 연기 투기 이론, 기능 위양 이론, 거래 비용 이론, 게임 이론, 대리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17번, 3번이에요. 거래 비용 이론이 옳지가 않아요. 기업이 어떻게 유통 경로 구조의 수직적 통합을, 요게 틀린 거죠. 수평적 통합이 아니라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경로 구성원들과의 시너지를 창출할까. 그래서 거래를 어떻게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전체 경로 구성원들이 어떻게 거래 비용을 좀 줄여볼까. 이런 데한 얘기예요. 자, 1번 연기 투기 이론 먼저 볼게요. 누가 재고 보유의 위험을 감수하는가? 이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기능 위양 이론. 누가 어떤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까? 기능을 누가 이제 할까? 누구, 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게임 이론은 경쟁 관계, 이 용어가 꼭 나옵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성과를 가져다는 효율적인 계약인가? 그럼 이런 이제 유통 경로 구조 결정 이론은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셨으면 한번 체크, 두 번 봤으면 두 번 체크, 마지막 이거 전체 이해 갔으면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시험장 가실 때는 그 만약 X 쳤던 그런 문제만 좀 보시고 완전 안 되는 것은 좀 넘기셔야 돼요. 막 끙끙 여기 문제 자꾸 하시면은 우리가 전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요거는 우리 유통관리사는요, 일정 점수만 넣으면 되는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그쵸? 자, 18번입니다. 종업원 훈련과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종업원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회사를 이끄는 데는 아주 주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종업원 훈련에 대한 얘기고, 직장 내외 훈련 개발, 강의와 세미나, 도제 훈련 방식, 인턴 제도, 가상 훈련 방식 등 우리 회사의 그런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번이에요. 훈련 개발 방법은 전문 강사의 지도로 이루어지는 이제 오프 JT라고 하거든요. 이제 회사 밖에, 밖에서 이루어지는 오프 JT, 그리고 선임자에서 이루어지는 OJT.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 단어를 구별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상사한테 한다, 그거를 OJT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직장 외에 외부 전문가가 왔다는 OFJT 한다 이렇게 하시면, 요거 두 개 아셔도 나중에 회사 취직하시면 아, 우리 OJT는 언제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잖아요. 자, 그리고 강의, 세미나 이건 구분하실 거고요. 도제, 이거는 조금 특별하고 이제 직업적으로 숙련공을 요구하는 금속 인쇄 건축, 뭐 기타 등등의 그 고도의 기술 훈련 받는 거죠. 최근에는 기술직도 엄청 우대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죠. 그 인턴, 그렇죠.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직무 배치해서 이제 일어나는 프로그램. 가상 훈련장, 약간 메타버스 같이, 약간 VR 같이 작은 환경과 비슷한 그런 환경 속에서 좀 위험한 환경에서는 가상 훈련하는 게 가상 훈련장 방식입니다. 자, 20번이에요. 물적 흐름 과정에 따라서 분류한 영역별 물류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물류비를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역별 물류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영역별 물류비 1번, 그 다음에 기능별이 있어요. 기능별 물류비. 기능별.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요. 기능별 물류비가 있는데요. 영역별 물류비에는 물건을 조달하거나, 그리고 이제 사내 물류비, 이제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 거, 그리고 판매 물류비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 물류비는 이제 역물류비, 반품하거나 회수하거나 폐기 물류비도 포함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역물류비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이제 2번 물류 정보 관리비가 이제 뭐냐면, 물류 정보할 때 이제 관리하는 비용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과 기능은 조금 용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물류 정보를 관리할 때 소용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